새벽 5시의 장례식장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의사 직원들이 철수한 빈 공간. 검은 리본이 달린 국화만이 시들어가며 조용히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6살 유나리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윤성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촬영소에서 찍은 듯한 어색한 포즈였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남긴 유일한 정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자기 사진 한 장 안 찍으셨지. 할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할인아, 사진? 그런 돈 아까워. 그 돈이면 내 참고서 한 권 더 사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아버지는 아침 6시에 나가 밤 9시에 돌아왔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째 할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러나 그 아버지는 결국 환자를 돌보다 쓰러졌고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할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아버지는 끝내 참았던 겁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어버린 영정 사진 앞에 꽃향기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아, 고모 김정희였습니다. 38살의 정희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고모는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뭐해? 아직도 여기 있어? 정희는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현실을 봐야지. 울기만 한다고 아빠가 돌아오니?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모는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가 아플 때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가장 먼저 왔고 상주 행세를 했습니다. 할인아, 걱정 마. 정희는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상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희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고모가 책임질게.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형제는 형제네요. 고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 할인은 그 말들이 어색했지만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16살의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 사람밖에 없구나. 할인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날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가 남긴 것들도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내가 살 곳도 정해야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할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장례식장 주차장. 할인은 고모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 가방을 보며 할인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고모의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신축 아파트 25평형.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는 아버지 월급의 몇 달치는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정희가 안내한 곳은 작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세탁기와 청소도구가 놓인 좁은 공간. 일단 여기서 지내. 나중에 방 하나 비우면 그때 옮기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얹혀 사는 신세에 뭘 바라겠습니까? 첫날 저녁 정희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새 많이 말랐더라. 장례식 이후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참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모.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째까지는 평온했습니다. 고모는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아침밥도 차려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바라던 거잖아. 할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밤, 정희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할인아, 잠깐 앉아봐. 정희의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미소는 사라지고 사무적인 표정만 남았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 있지? 전셋집.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15년간 모아서 마련한 작은 전셋집,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 근데 넌 미성년자잖아. 관리를 못해. 그리고 아빠 국민연금도 있어. 유족연금이라고 내가 성인 될 때까지 나와. 하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될 거야.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받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 정희는 서류를 할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 명의로 넘기는 게 어떨까? 어차피 고모가 너 키우는 거고 내 돈은 내가 쓰는 거니까 똑같잖아. 16살 하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명의만 고모 이름으로 바꾸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 문제도 없고. 정희는 펜을 할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도장만 3번 찍으면 돼. 할인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문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산관리 위임장이야. 어른들은 다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 고모 못 믿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빨리 해. 고모도 바쁘거든. 할인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건 절대 도장 함부로 찍지 마라. 특히 어른들이 급하게 하라는 건 의심해봐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모,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생각? 내가 뭘 알아서 생각을 해? 그냥 잘 모르겠어서요? 아버지 장례식 비용 누가 냈는데? 너 밥 누가 먹여주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를 모르네, 정말. 부모도 없는 게 어디 가서 배짱이 있어.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됐어, 오늘은. 정희는 서류를 거칠게 챙겼습니다. 근데 할인아,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고모가 널 키워주는 것도 다 조건이 있는 거야. 그날 밤 할인은 다용도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정희가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가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 그래도 미성년자라 결국 할 수밖에 없어. 며칠만 더 압박하면 돼. 할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저녁 같은 서류를 꺼내 놓았고 할인은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할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8시 정희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할 거야, 말 거야?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전 아직 아직? 언제까지 아직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어. 그 정도면 충분히 생각했잖아.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라서 평생 모은 돈.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반지하가 평생 모은 거라고. 그깟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아껴.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은 15년의 새벽과 밤이었습니다. 한 끼를 굶고 겨울 내복을 기워 입고 여름 에어컨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전 못 찍겠어요? 할인은 처음으로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니까 제가 지킬게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할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확히는 다용도실로. 좋아. 내 맘대로 해. 정희는 할인의 가방을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낡은 학생 가방 하나. 거기엔 교복 한 벌과 속옷 몇 장, 아버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가. 네? 나가라고. 지금 당장.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저 어디로 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정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애까지 키울 여유 없어. 나도 자선사업가 아니거든.
고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일주일 동안 충분히 줬어. 정희는 할인의 가방을 복도에 내던졌습니다. 빨리 안 나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찬비가 복도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밖에 비 와요? 그래서 우산 필요해. 정희는 비웃으며 현관 신발장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 이제 됐지?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교복 차림 그대로. 겨울 점퍼도 여벌 옷도 없이. 정말?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고모 말 들으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거부한 거잖아. 정희는 할인을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아, 참. 문을 닫기 직전 정희가 말했습니다. 전화는 꺼둘 거니까 연락하지 마. 그리고 경찰 부르면 네가 가출한 걸로 신고할 거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할인. 형광등 불빛 아래 16살 소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 9시.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친구? 없었습니다. 전학을 3번이나 다녀서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척? 고모가 전부였습니다. 학교 선생님? 밤 9시에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낡은 우산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고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다니던 그곳이라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시장 상인들은 모두 떠나고 셔터만 내려진 텅 빈 골목. 할인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젖은 교복. 떨리는 몸.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새벽 2시쯤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저. 알바 자리 있나요? 미성년자야? 네. 보호자 동의서 있어? 없는데요? 그럼 안 돼. 미안. 식당도 카페도 어디에서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없으면 안 돼.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한 줄 할인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나이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새벽 4시. 할인은 다시 시장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베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려진 날. 16살 윤아린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할인은 같은 자리 시장 입구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이제는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오전 10시쯤. 낡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깨끗하게 다림질된 남색 조끼와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노인은 할인 앞을 지나치다가 멈춰 섰습니다. 학생, 할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하니?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꾸짖는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닌 그저 궁금해하는 톤이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여기 있더라. 할아버지가 봤어. 노인은 천천히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80대의 몸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할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 옆에 앉아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윤아린이요? 할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좋은 이름이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동수라고 해.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지. 학생은 학교는 안 가니? 못 가요? 왜?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질문에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요양보호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보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밥도 꼭 챙겨주시고. 할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누군가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박동수는 조용히 할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좋은 거야. 한참을 울던 할인이 겨우 진정했을 때 노인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렴. 할인은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채 얼굴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 옛날에 교사였어. 국어 선생. 박동수는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저기 작은 방 하나 빌려서 일주일에 2번 글쓰기 교실을 열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가르쳐 주지. 공짜로요? 그럼 배움에 돈이 어디 있니? 노인은 할인의 목에 걸린 학생증을 보았습니다. 혹시 목에 뭐 걸고 있니? 할인은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학생증이에요? 박동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학생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할인, 청솔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적힌 보호자란. 보호자 윤성호.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학생 아버지 성함이 윤성호? 네, 그런데요? 박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호. 윤성호. 노인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처음 발령받은 시골 중학교, 동료 교사의 교통사고 현장. 그때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준 19살 청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 다친 데 없니?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치실 뻔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윤성호였습니다. 학생. 혹시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시골에서 사셨니? 네. 할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박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 생명의 은인이야. 네? 40년 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줬어. 그때 성호가 말했지.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아이 꼭 선생님께 인사시키겠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을 성호는 끝내 지키지 못했구나. 박동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널 보냈어. 성호의 딸을 할아버지에게.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인아 일어나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성호가 지키지 못한 약속 내가 지킬 테니까. 그날 박동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오랜 제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민석. 현재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민서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다. 성호의 아이를. 박동수는 할인을 데리고 시장 안쪽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단 쉬렴. 할아버지가 전화 좀 할게. 노인은 창가에 서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83년 봄. 28살의 박동수는 시골 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동료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인도로 돌진하는 순간 선생님 위험해요. 누군가 박동수를 밀쳤습니다. 쿵. 박동수는 땅바닥에 굴렀고 그 자리에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구한 사람은 19살 청년 윤성호였습니다. 학생. 너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치실 뻔했어요. 성호는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박동수는 성호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는 성호에게 교과서를 사주고 야간 공부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됐어. 넌 공부할 제목이야. 하지만 성호는 결국 가족을 위해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성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할게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제일 먼저 선생님께 인사시키겠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몇 번 보내다가 연락이 끊겼고 박동수도 이사를 다니며 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0년. 현재. 박동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호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너를 못 찾은 게 내 잘못이다. 노인은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최민석. 25년 전 박동수가 마지막으로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방황하던 아이를 박동수가 붙잡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여보세요, 선생님.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민석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박동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석아, 너 윤성호라는 사람 기억하니? 윤성호요?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잖아. 선생님 생명을 구해준 제자 있다고. 아, 그분이요. 기억나요. 선생님이 평생 찾고 계시던. 그 아이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윤성호 선배님을 찾으셨어요? 아니. 성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네. 박동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비도 못 내고 돌아가셨대. 선생님, 그런데 딸이 있어. 16살 할인이라는 아이야. 지금 고모한테 쫓겨나서 사흘째 시장 바닥에서 자고 있어.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장 글쓰기 교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민석아. 박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인이 보였습니다. 성호가 약속했어. 아이를 선생님께 인사시킨다고. 그 약속을 성호는 못 지켰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해. 성호가 지키지 못한 그 아이를.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고맙다, 민석아.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동수는 할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렴. 곧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좋은 사람이요? 응. 할아버지 제자인데 아주 착한 사람이야. 너를 꼭 도와줄 거야. 할인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동수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이제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의 딸을 지킬 거야. 할아버지. 성호야, 미안하다. 박동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선생님이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잊혔던 약속이 4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시장 한복판의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김정희는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담보로 얼마까지 나와요? 대출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면 3,50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요. 바로 진행해요. 그런데 명의가 상담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윤아린 학생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곧 제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정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미성년자라 제가 법적 보호자거든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바로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 최민석이었습니다. 김정희 씨 맞으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석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최민석입니다. 복지재단. 왜요? 윤아린 학생 건으로 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보다 먼저 민석은 대출 상담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대출 상담 잠시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요? 민석 뒤에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씨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대체? 무슨 권리로? 앉으세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서류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윤아린 학생, 현재 16살. 일주일 전 귀하의 집에서 쫓겨나 노숙 중입니다. 그건 애가 가출한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말 안 듣고 나간 거라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CCTV 기록입니다. 귀하가 할인 학생의 가방을 던지고 밤 9시에 내쫓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훈육이었어요. 밤 9시에 비 오는 날 미성년자를 내쫓는 게 훈육입니까?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의무 방기에 해당합니다. 민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재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할인 학생에게 강제로 서명을 요구하셨죠? 고인이 남긴 전셋집과 유종연금을 귀하 명의로 넘기라고. 그건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미성년자라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셨군요. 대출 상담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정희 씨, 귀하는 조카를 보호한 게 아닙니다. 고인의 재산을 노린 겁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로. 장례식 다음 날부터 재산 이전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거부하자 즉시 내쫓으셨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재산 편취 미수, 미성년자 보호 의무 방기. 2가지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전 그냥. 바로 그때 사무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여자 맞아? 애 내쫓은 사람? 부모도 없는 애를 길거리로 내쫓다니. 야채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흘 동안 저 애가 얼마나 떨었는데 겨울 추위에 교복 차림으로. 정육점 주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밥 사주려 해도 안 받더라고. 자존심이 얼마나 센 애인지. 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시죠. 사무소 밖으로 나갈 때 시장 상인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가족이래. 할인이 불쌍해서 어쩌나. 민석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네, 안전합니다. 박동수 선생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날 오후 시장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인이가 구출됐다고, 나쁜 고모는 경찰에 끌려갔다고. 저녁이 되자 박동수의 방 앞에 떡과 과일이 쌓였습니다. 할인이 이거 먹으라고. 애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할인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름 후 할인은 교복을 입고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학교.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석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네. 조금요? 괜찮아. 선생님들께 다 말씀드렸어. 넌 아무 잘못 없다고. 민석은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법적 후견인이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요? 폐? 민석은 무릎을 굽혀 할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인아, 네 아버지가 박동수 선생님을 구했어. 박동수 선생님은 나를 구했고
이제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이건 패가 아니라 인연이야.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거지. 그날부터 할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 민석은 할인을 복지재단 근처 원룸에 살게 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따뜻한 보일러, 냉장고 가득한 음식. 이 집 보증금은 내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했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할인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이 아닌 포근한 이불 속에서. 2달째, 박동수가 매주 토요일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렇게 시작해보자.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 할인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박동수는 할인이 쓴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썼어, 할인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할아버지. 응?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전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박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세상에는 두 가지 빚이 있어. 돈으로 갚는 빚과 사람으로 갚는 빚.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준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였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너를 지키는 걸로 갚는 거야. 할인은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6개월째, 민석은 할인을 복지재단 행사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아이들 좀 봐. 홀에는 할인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고 어떤 아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나처럼. 그래. 모두 내 상황과 비슷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지. 민석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언젠가 내가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할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년 후, 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박동수의 글쓰기 수업에서 할인은 한 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버려지지 않는 가치. 사람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사흘을 떨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버려질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가치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동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누군가를 구했습니다. 그 가치는 40년이 지나 저를 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동수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이 문장을 평생 기억하렴. 사람은 버려질 수 있어도 가치는 버려지지 않는다. 네, 할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3년 후, 할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민석과 박동수가 함께 왔습니다. 축하한다, 할인아. 83세의 박동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게요. 그래. 할아버지 믿는다. 현재 23살의 윤할인, 사회복지사가 되어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인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노숙하는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 재래시장 근처, 한 소녀가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쯤 돼 보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소녀는 경계하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 너처럼.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할인. 민석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한 명 구했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사람은 버려질 수 있어도 가치는 버려지지 않는다고? 민석은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은 버려진 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퇴근하는 상인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할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살았던 삶이 지금 제 삶을 만들었어요? 윤할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버려진 소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어른으로. 그렇게 가치는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나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6살 소녀가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40년 전 한 청년이 보여준 작은 선행. 그것이 시간을 건너와 그의 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했던 작은 친절이 언젠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윤성호 씨가 박동수 선생님을 구한 것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 마음이 40년 후 그의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날. 그 선행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며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버려지는 사람은 있어도 버려지는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